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아이네상스에서는 제가 지난번 페이스북에 한번 좀 노티스를 드린 대로 프리드리히 하예크의 이제 명저 노예의 길, 이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저자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분은 이제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1944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어렵게 출판이 됐는데 이제 출판되자마자 이제 날개 돋친 듯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이었고 굉장히 많은 것이 파괴가 되었고 미래도 좀 불확실한 상태였죠. 또 이제 영문도 모르게 나타나가지고 광기를 부리는 파시즘이나 나치즘, 그런 이제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이념들에 대한 어떤 각성이 촉구가 되고 이걸 반복하지는 말아야겠다, 뭐 이런 이제 각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제 많은 것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죠.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책 노예의 길은 당시에 어떤 유행하던 시류들, 그런 시류들이 다시 인류를 똑같은 이제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어떤 경각의 목소리를 들려준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2차 대전 연합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이념들이 존재를 했는데 소련이 있었어요.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고 나중에 자유시장주의와 냉전을 벌입니다. 또 사회주의도 있었죠. 당시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사회주의가 굉장히 이제 유행하던 이런 시기가 이제 벌어졌는데 미국도 이제 사회주의가 좀 건너왔었고요. 어떤 사회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좀 경멸했고 냉소주의적인 것도 있었고 어떤 숙명론 같은 거, 역사에는 피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수용하려던 뭐 이런 좀 비슷한 시기예요. 당시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영국의 지식인들이 뭐 이제 얘기를 하던 5EN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도 유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5EN 사회주의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주의 사상인데 이제 극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지 버나드 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5EN 사회주의자인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Nobel Prize winner, Fabian socialist, and prominent Soviet supporter, George Bernard Shaw. I don't want to punish anybody, but there are an extraordinary number of people whom I want to kill. I think it would be a good thing to make everybody come before a properly appointed board, just as he might come before the income tax commissioners, and say every 5 years or every 7 years, just put him there and say, sir or madam, now will you be kind enough to justify your existence? If you're not producing as much as you consume, or perhaps a little more, then clearly we cannot use the big organization of our society for the purpose of keeping you alive, because your life does not benefit us and it can't be of very much use to yourself. 어때요? 이제 사회주의자의 본질을 보셨습니까? 소름 돋죠? 한국에는 어째 버나드 쇼의 이런 점들이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제 명언 같은 거로만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히틀러 버금가게 소름 돋는 잔혹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살인가스, 고통 없이 죽이는 이제 살인가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하예크는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거의 못 보던 이런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다들 어떤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거를 기존에 있던 사회주의 경향에 반발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하예크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사회주의를 포함한 그런 다른 이념들의 어떤 집단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공통점이 더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회주의적 경향의 필연적 결과가 바로 파시즘이고 나치즘이다.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 러시아라든가 민족 사회주의 같은 거의 결과도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독일인들이 특별히 사악해서 나치즘 같은 것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본인이 사악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악함을 탄생시킨 제도를 맡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똑같은 나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한 위험한 이념들이 과거의 어떤 해당 국가의 민족성이나 습관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이념들은 이제 일반적인 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건 민족이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인류가 방금 전 겪은 그 끔찍한 일들을 또다시 겪을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파시즘이나 나치즘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고 자기들이 이제 승리를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자기들도 결국 그런 사회주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상을 실현을 하려면은 결국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독재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죠.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소명을 가지고 하이에크는 만세를 제쳐놓고 이 책의 집필을 시작했다고 해요. 총 이제 15장으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몇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또 누가 즐겨 읽었냐면요. 레이건 대통령, 마거렛 대처 수상, 영국 수상, 뭐 이런 사람들이 즐겨 읽었어요. 보수주의의 대표주의자들이죠. 하여튼 이 총 15장으로 이뤄진 책인데요. 오늘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뒤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버려진 길입니다. 보통 이 세상에 악덕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그런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커요. 악덕 같은 게 누군가가 악해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 놓치는 게 누군가가 선한 의도로 무슨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에 굳어 있으면 이들은 이제 자기 전제에 맞는 어떤 설명을 찾기 시작하겠죠. 결국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사악한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사악한 자본가, 뭐 특정 국가의 사악한 정부, 뭐 앞세대의 우둔함, 사회 체제 같은 어떤 희생양 등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오늘날에도 분열시켜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악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시작과 어떤 과정이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다른 족속이고 다른 부류여야 제가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유럽의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악덕들이 전혀 새롭거나 다른 사상의 토양에서 태어난 것들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공유하고 있던 이런 가치체계, 그런 가치체계에서 이론 투쟁을 통해 가지고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대체 이제 그 이념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어디서 일탈을 한 것인가? 하이에크는 그것을 이제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의 포기와 일탈에서 나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보통 자기중심주의나 어떤 이기주의 같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에크가 말하는 이 개인주의의 본질적인 측면은 이래요. 인간으로서의 개별 인간에 대한 존중, 즉 그 자신의 견해와 선호를 그 자신의 영역에서는 비록 그 영역이 좁게 한정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취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입니다. 나쁜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유럽 현대사에서의 어떤 사회 발전 방향은 각 개인들이 어떤 일상 활동을 할 때 어떤 주어진 관습이라든가 정해진 방식에서 해방되는 것을 시작으로 했죠. 즉 개인의 자유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봉건주의 농노 중심의 생활에서 어떤 정치적 자유를 얻었고 그 부산물로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성장이 나타났죠. 그 결과로 이제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보다 정교해진 겁니다. 개인의 에너지가 해방되니까 과학기술도 경이롭게 발전을 합니다. 인간의 재능이 과거와 달라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발명 재능 같은 거는 과거 인간에게도 있었는데 다만 그걸 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은 전방위에 걸쳐서 진보를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사회생활의 진보의 혜택을 얻지 못한 사회적 계층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이에크는 이런 성공의 가장 중요한 파급 효과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공을 통해 자기 운명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고 자신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는 데 있을 것이라고요. 그야말로 개인의 각성인 것이고 진정한 개인의 탄생입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는 또 생겨나요. 그런 이제 성공과 함께 늘어난 것은 이제 사람들의 야심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린 자유를 통해서 얻은 진보는 빠르고 즉각적인 진보가 아니라 점진적인 진보였습니다.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천천히 올라가는 진보에는 만족을 하지 못했죠. 인내심도 줄어들어가지고 예전 같으면 감내를 했던 이 점진적 진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이제는 감내를 잘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진보를 가능하게 했던 원칙들, 뭐 이제 점진적 진보를 가능하게 한 원칙들이죠. 그런 이제 원칙들을 이미 성취한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어떤 더 빠른 진보를 위해서 쓸어내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자기가 거둔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쇠퇴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런 조급증을 가진 이제 야심만만한 사람들은 정책, 어떤 조치와 통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조치와 통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확실한 이득을 일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반면 조치와 통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손해들은 간접적이거나 쉽게 직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도서 가격 규제 같은 거를 한번 예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대형 서점들이 가격을 너무 싸게 팔다 보니까 그 출판사들한테 가격 압력이 많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들이 어려워진다. 이런 거를 위한 어떤 조치였죠. 대형 서점들이 가격을 몇 % 이상 할인을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었어요. 뭐 일단은 즉각적으로 그 서점들이 출판사한테 가격 애누리 쳐가지고 굉장히 막 싸게 사는 거는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들도 부담은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싸게 살 수 있던 게 이제 더 싸게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른 셈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책 구매보다는 다른 옵션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본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책이 덜 팔리게 되는 게 출판사들한테 과연 이익이 될까요? 특히나 이제 작은 출판사들한테요. 결국은 이제 뭐 큰 출판사 같은 데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이제 즉각적인 효과는 거뒀고 이득은 이제 큰 출판사들이 얻었고 손해는 소비자와 작은 출판사들이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예에서도 보듯이 이제 조치와 통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한테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조치나 통제 같은 게 하나 제정될 때 이해 집단은 무수하게 많죠. 그런 이해 집단한테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을 어떻게 하죠? 어떤 결국 강하고 변함없는 원칙이나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즉 어떤 마구잡이의 조치나 규제를 만들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문명의 점진적 진보를 견인해온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안타깝게도 사회적인 기류가 점진적 진보를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급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반사회적인 자기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말투를 빌려다 쓰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또 있었고요. 또 이미 성취한 어떤 물질적인 진보를 확대시키려는 어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류들이 중심이 되었죠. 이렇게 이제 자유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쇠퇴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도 희석이 되었고요. 자유체제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다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전 유럽을 덮기 시작했죠. 자, 2장은 유토피아입니다. 제목이. 자유주의를 대신해서 사회주의가 약속한 거는 유토피아였습니다. 사회주의는 그래가지고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교리 비슷한 게 됐는데요. 과거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사회주의 같은 어떤 집단주의를 추구했을 때 문제점들을 경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토크빌이나 액턴경 같은 위대한 정치 철학자들은 사회주의는 예속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사회주의는 그래서 바로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로 인식이 되었었어요, 당시는.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회주의가 권위주의적이라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 그 사실은 묻혀졌습니다. 현대 사회주의의 어떤 기초를 만든 프랑스 저술가들은 강력한 독재 정부만이 그들의 사상을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늘 얘기했어요. 근대 계획가 1세대인 이제 생시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제안한 그런 계획 기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축처럼 취급당할 거다라는 예언도 했어요. 사회주의는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어떤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혁명에 앞서 나타났던 어떤 민주주의적인 사조, 그 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주주의에 묻어서 갑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어떤 혼종 이름을 쓰는데요. 토크빌 같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 제도인 민주제도가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토크빌의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주주의는 개인 자유의 영역을 연장시킨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를 제한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가능한 가치를 개별 인간에게 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각자를 단순한 대리인, 일개 숫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한 단어 이외에는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차이를 알아차리리라. 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제약과 예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새로운 자유,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애써 자기들이 이제 자유를 지킨다는 식으로 꾸몄어요. 원래 근데 자유는 강제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이 소속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하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죠.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이 말한 새로운 자유는 뭐를 의미했냐면요. 필요로부터의 자유. 불가피하게 우리 모두의 선택 범위를 제약하는 그런 상황들의 강제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말하던 것은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지려면 물리적인 필요의 압제가 분쇄되어야 되고 경제 체제의 제약들이 느슨해져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무슨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그런 개념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사회주의도 무슨 종교와 같은 신념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도 싶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한 새로운 자유라는 것은 부의 동등한 분배라는 굉장히 오래된 요구를 이제 말만 바꾼 거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말장난 같은 거를 이제 더 큰 자유가 있다는 것처럼 또 포장을 했어요. 이 더 큰 자유에 대한 약속이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주의가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는 신념들을 사람들이 이제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자들도 원래의 원칙을 잊고 사회주의자의 길로 막 들어서게 됐죠. 이거는 근데 이제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속으로 가는 첩경이었습니다. 세상의 비극의 수위를 높일 뿐이었죠. 당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등등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사실 다른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두 체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놀라만큼의 이제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러시아의 이제 레닌의 친구 맥스 이스트만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탈린주의는 초파시스트주의다 라고 했고요. 파시즘보다 더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스탈린 계획의 일부로 스탈린이 의존했던 국유화와 집단화라는 비록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긴 하나 불가피했던 방식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다 라고 했어요. 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미국 특파원으로 이제 러시아에 한 12년 동안 머물렀던 체인벌린은 모든 사회주의 이상들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것을 이제 목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주의는 최소한 시작 단계에서는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와 반독재 간 투쟁의 길이며 가장 치열한 내전으로 이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적 방법에 의해 성취되고 유지되는 사회주의란 명백히 유토피아의 세계에서나 존재한다. 라고 이제 사회주의가 초래하는 끔찍한 세상이나 비현실성을 꼬집었죠. 영국의 작가 보이트도 막시즘은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모든 본질에서 막시즘은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어요.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도달한 단계이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환상이라는 것은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서만큼이나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도 밝혀졌다.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나 나치즘이나 아니면 파시즘이나 이런 것들의 공통 분모가 사회주의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또 나치와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어떤 사상의 편력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데서 이들 이제 운동의 성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로 출발했다가 파시스트나 나치가 된 지도자들 무솔리니, 리발, 크비슬링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어요.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 숫자가 늘어난 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젊은 공산주의자가 나치주의자로, 젊은 나치주의자가 공산주의자로 굉장히 쉽게 개종을 했습니다. 독일은 물론 이제 공산주의자 대 나치 혹은 이제 공산주의자 대 파시스트 이런 충돌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의 충돌은 어떤 비슷한 유형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경쟁하면서 이제 이단자를 혐오했죠. 타겟이 되는 지지자들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이념에 있어서 모두에게 공통되는 진짜 적은 이제 자유주의자였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이념들과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념들이 교리 확장이 불가능한 대상이 자유주의자였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나치가 잠재적인 당원이었고 나치에게는 또 공산주의자들이 잠재적인 당원이었고 그 둘 다에게는 사회주의자가 잠재적인 당원이었던 반면에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믿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어렵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독일의 이제 종교사회주의 지도자 에듀하르트 하임만 교수는 이런 글을 썼어요.
히틀러주의는 스스로를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명확한 사실 하나는 히틀러는 진정한 자유주의를 대변한다고 주장한 적이 결코 없다. 자유주의는 그렇다면 히틀러가 가장 혐오했던 원리라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히틀러가 자유주의를 탄압한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무렵에 자유주의는 독일에서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사회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와 파시즘과 나치즘의 관계는 더 명확해집니다. 결국 지난 몇 세대의 어떤 위대한 유토피아였던 민족 사회주의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치즘이나 파시즘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사회주의와 그 파시즘과 나치즘의 관계가 잘 드러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말 백일몽에 빠져있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의 제목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혼돈하기 쉬운 사회주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주의를 정의 내릴 때 그거를 단지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정의, 더 큰 평등과 안전, 이런 이상만 가지고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가해야 될 것은 이들이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할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사회주의의 정의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만 떠들지 그 목표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가지지 않고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비용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목표를 꼭 달성을 해낸다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현실 정치의 대상인 이상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도 자기들의 목표 이상으로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만일 사회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위협을 가져온다면 사회주의의 지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회주의가 원하는 재분배를 하려면 사회주의는 중앙에서 조종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중앙에서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과 수단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기업 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대신 그 자리에 중앙계획당국이 들어서는 계획경제 체제의 창설을 뜻한다고 하이에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나 재화들이 어떤 민족의 엘리트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기를 원할 때, 아니면 북유럽인들에게, 아니면 당원들에게, 아니면 혹은 귀족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평등주의적인 분배를 원할 때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다시 말할게요. 어떤 기준의 분배이든 간에 분배를 할 때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은 같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 미화를 하더라도 사회주의의 본질이 집단주의라는 점은 변치가 않습니다. 집단주의에 대한 모든 진실은 그래가지고 사회주의에도 적용이 되죠.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의 어떤 거의 모든 논쟁점들은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의 공통적인 방법에 대한 것이었지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목표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도 바로 이 집단주의가 초래할 일들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계획의 의미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계획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일의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예지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죠.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니라 계획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행위는 계획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계획, 그러니까 집단주의의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개인주의의 계획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많이 다르죠. 사회주의 계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일한 계획에 따라서 어떤 자원들이 어떤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쓰여야 되는지 의식적으로 지시하는 어떤 형태죠. 즉 모든 경제활동이 통제되는 중앙지시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가들과 그 반대자들의 어떤 논쟁은 우리 개인 자원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서 강제력을 가진 국가가 설계한 청사진에 따라 가지고 중앙에서 지시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논쟁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가들은 자신들의 계획,
그러니까 중앙지시체제 속성의 계획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그들은 그걸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자유주의자들이 가진 이 계획에 대한 대안은 뭘까요? 바로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쟁보다 열등한 방법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경쟁은 개인적인 노력의 좋은 길잡이가 돼주죠. 경쟁을 통해서라면 어떤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권력의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사람들 간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계획한 대로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를 합니다. 또 기본 조건으로 모든 업종들이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입 제한을 통해 가지고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물량 통제를 하게 되면 경쟁의 자발적인 조정 능력이 사라지죠. 그리고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경쟁을 유지하고 경쟁이 가능한 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원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쟁이 이제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경쟁을 대체할 일을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의 말을 따르면 이런 상황이죠. 거대 사회에 가장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성질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도로를 깔거나 아니면 국방을 위해서 군대를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겠죠. 경쟁에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적합한 제도를 창출하는 일은 사실 거의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경쟁이 잘 작동하도록 하거나 어떤 부족한 것을 이제 보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쟁을 이제 전면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이런 계획 운동은 새로운 깃발 아래서 경쟁의 오래된 적들이 다시 이제 모여있는 반경쟁 운동이라고 이제 하예크는 말합니다. 계획이라는 깃발 아래서 자유주의 시대에 없애버린 어떤 특권들을 이해관계자들이 재확립하려는 움직임이죠. 사회주의 프로파간다는 이제 경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경쟁에 대한 적개심은 분명히 늘어났어요. 그 적개심으로 단결한 이들이 이제 경쟁을 파괴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같은 곳들, 아주 커다란 이익 집단이고 대형 노조 같은 거는 굉장히 독점적인 전횡을 휘두르죠. 또 그런 독점하에서 자기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국가한테 어떤 계획을 요구하는 그런 선동들을 하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단계에 이제 한번 도달한 후에 다시 이제 건전한 경쟁 쪽으로 돌아오려면 정부가 또 나서가지고 독점체를 통제하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정부의 이런 통제가 효과적이라면은 정부는 이제 경제 전체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한 부분까지 통제해 옵니다. 이것도 사실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죠. 하예크는 이제 경쟁과 중앙집권을 이제 혼합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요. 경쟁과 중앙집권은 상호 보완적인 게 아니라 상호 대안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둘을 혼합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둘 중 한 가지 시스템을 일관되게 적용했을 때가 아마 더 작동은 할 것이라고 합니다. 둘이 유일하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의 결합입니다.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라는 형태로는 절대 결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을 반대하는 계획, 그리고 대체하려는 계획이 바로 이 책에서 비판하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3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4장 계획의 불가피성부터 이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